서울의 심장부 J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스카이 컨벤션홀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들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쏟아냈고 그 빛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에 부딪혀 산산이 흩어졌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향수와 미세한 긴장감, 그리고 노골적인 야망이 뒤섞여 맴돌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이 공간의 정중앙에 JK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얼음으로 조각된 신상처럼 차갑고 완벽한 존재감을 뽐냈다. 맞춤 제작된 다크 네이비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부각시켰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홀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은 그 어떤 여성도 감히 3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의 기묘한 알레르기, 여성과의 신체 접촉 시 온몸의 붉은 반점과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증상은 재계의 유명한 비밀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에게 아첨을 늘어놓는 늙은 정치인의 말을 한 귀로 흘려들으며 미간을 미세하게 찌푸렸다. 그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며 자신을 힐끗거리는 여성들. 그녀들의 존재 자체가 그의 피부 밑을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불쾌했다. 목을 조이는 넥타이가 유독 답답하게 느껴졌고 그는 간절히 이 위선적인 파티가 끝나기만을 바랐다. 그의 충직한 김비서만이 그의 미묘한 상태의 변화를 눈치채고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같은 시간 홀의 가장자리에서 파티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디자인과 대학생 박하나는 오늘 하루 고액의 1급을 위해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빈 와인잔을 치우고 새로운 음료를 채워 넣으며 값비싼 드레스 자락이라도 밟을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낡은 구두 속발의 통증보다 당장 내야 할 월세와 생활비 걱정이 더 컸다. 박하나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서비스 구역으로 통하는 문 옆에 기댔다. 그녀의 눈에 저 멀리 모든 이들의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림으로 그린 듯한 외모와 압도적인 분위기. 그녀는 그가 사는 세상이 자신이 발붙이고 있는 이곳과 얼마나 다른 차원인지를 막연하게 실감했다. 저런 사람에게는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의 고단한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는 씁쓸하게 입맛을 다셨다. 그때였다. 창밖이 번쩍이며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통유리창을 거세게 두들기기 시작했다. 파티장의 사람들은 잠시 놀라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시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기압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인공적인 향수 냄새 때문인지 모를 두 통의 관자놀이를 눌렀다. 순간 홀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공간은 순식간에 암흑과 사람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비상등조차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정전이었다. 여기저기서 날카로운 비명과 당황한 외침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서로 부딪혔다. 박하나는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이 혼란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가난은 종종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둠과 같았으니까. 반면 강태준에게 이 어둠은 또 다른 종류의 위협이었다. 시각이 차단되자 다른 감각들이 예민하게 곤두섰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여성들의 향기가 마치 독가스처럼 그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부드럽고 향기로운 살결이 수트를 뚫고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그의 몸은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피부가 타는 듯한 가려움증에 휩싸였다. 그는 여자를 거칠게 밀어내고 비틀거리며 벽을 더듬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다. 이 역겨운 공간에서 단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사람이 가장 없을 법한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몇 걸음 떼지 못해 현기증으로 몸이 휘청거렸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벽의 등을 기댔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붉은 반점이 셔츠 아래에서 무섭게 번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이성이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를 걷고 있었다. 박하나는 어둠 속에서 간신히 방향을 잡아 주방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그녀의 발치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손님인 줄 알고 피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단순한 취객의 소리가 아니었다. 고통으로 가득 찬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신음이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내 희미한 액정 불빛으로 주변을 비췄다. 그리고 그곳에 쓰러질 듯 기대 앉아 있는 강태준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가쁜 숨이 새어나왔다. 박하나는 순간 망설였다. 괜히 엮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차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작게 울렸다. 강태준은 대답할 기력도 없는 듯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박하나는 그를 부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팔 밑으로 자신의 어깨를 집어넣고 온 힘을 다해 그를 일으키려 했다. 그녀의 작고 가녀린 몸이 건장한 그의 체중을 감당하기는 벅찼다. 그녀의 손이 그의 팔뚝에, 그녀의 뺨이 그의 어깨에 불가피하게 닿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나는 희미한 비누 향과 그의 뜨거운 체온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강태준의 거친 호흡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지옥처럼 그를 괴롭히던 가려움증과 자결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움에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분명 낯선 여자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데 그의 몸은 아무런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닿은 부분을 통해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스며드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을 부축하고 있는 여자의 손목을 와락 붙잡았다. 부드럽지만 잔뼈가 굵은 고된 삶의 흔적이 느껴지는 손이었다. 그 손목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는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독을 정화시키는 해독제 같았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에 휩싸여 멍하니 있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이 여자만은 괜찮은 것인가? 수만 가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정적이 깨지고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는 소음과 함께 홀의 조명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빛에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찡그렸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그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위태롭게 그를 부축하고 있는 초라한 유니폼 차림의 여자와 그런 그녀의 손목을 붙잡은 채 경악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JK그룹의 총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박하나는 그의 강렬한 눈빛에 숨을 삼켰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방금 전까지의 고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의문과 꿰뚫어 볼 듯한 집요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잡힌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그의 손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파티장의 소음이 다시 그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김비서와 경호원들이 회장님을 외치며 다급하게 이쪽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날 밤의 소동 이후 몇 주가 흘렀다. 박하나의 삶은 다시 원래의 팍팍한 궤도로 돌아왔다. 그녀는 JK그룹 총수의 손목에 잡혔던 그 강렬하고도 기묘했던 순간을 애써 잊으려 했다. 그날 밤 비상등이 켜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자마자 그녀는 경호원들에 의해 조용히 퇴장 조치당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녀에게 남은 것은 밀린 아르바이트비와 어깨를 짓누르는 고단한 현실뿐이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하늘의 별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미묘한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졌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다. 처음에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편의점 폐기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어느 날 김밥 냄새에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간 후에야 그녀는 덜컥 겁이 났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옥죄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넘겨보았다.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다. 결국 박하나는 며칠치 식비를 털어 낡은 동네 산부인과를 찾았다. 차가운 진찰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녀는 수만 가지 생각에 휩싸였다. 제발 아니기를, 그냥 몸이 잠시 고장난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초음파 기계가 그녀의 배 위를 미끄러지자 나이 지긋한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임신 맞네요. 6주차 정도 됐어요. 그 한마디에 박하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의사의 다음 말은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음처럼 들렸다. 의사는 계속해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잠깐만, 아기 집이 하나가 아니네. 그는 기계를 여러 번 조작하며 화면을 확대했다. 박하나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불안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의사가 마침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축하해야 할 일인지. 아무튼 대단하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이에요. 넷 쌍둥이입니다. 넷 쌍둥이. 그 단어는 현실감 없는 망치처럼 박하나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한 아이를 키우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4명이라니. 신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가혹했다.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텅 빈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두운 골목길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작은 생명들을 그녀는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한편 JK그룹의 심장부인 회장실에서는 연일 냉기가 흘렀다. 강태준은 그날 밤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자신의 몸에 닿고도 멀쩡했던 유일한 여자. 그녀의 존재는 그의 30년 인생을 지탱해온 견고한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집착에 사로잡혔다.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가 왜 자신에게 예외적인 존재인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그의 명령은 지상 최대의 과제처럼 김비서와 비서실 전체를 짓눌렀다. 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그녀의 흔적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다. 파티를 주관했던 대행사는 몇 겹의 하청 구조로 인력을 고용했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쉽게 정보를 내주지 않았다. 강태준의 조급함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대한민국 땅에서 사람 하나 찾아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김비서는 쏟아지는 총수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며 땀을 닦았다. 그리고 마침내 끈질긴 추적 끝에 박하나라는 이름과 그녀의 주소지를 알아내는데 성공했다. 보고를 받은 강태준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검은 세단은 밤의 도시를 가로질러 그녀가 사는 허름한 옥탑방 동네로 향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선 최고급 세단은 그 자체로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다. 박하나는 막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던 그녀의 앞에 검은 차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내렸다. 김비서였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박하나 씨 되십니까? 저희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박하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잊으려 했던 기억이, 피하고 싶었던 현실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차에 올랐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차가 도착한 곳은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박하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야경을 등진 채 소파에 앉아 있는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그날 밤보다 더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안지, 그날 이후 내 몸 상태에 대해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변함없었어. 여전히 모든 여성에게 동일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단 한 사람, 너를 제외하고. 그는 마치 과학 실험 보고서를 읊는 듯 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야. 그래서 널 다시 찾았다. 원인을 알아내야겠어. 협조해준다면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그의 말은 박하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자신이 한나 실험 대상, 연구 샘플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게다가 그의 태도는 그녀가 품고 있는 엄청난 비밀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회장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은 그냥 우연이었을 겁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는 짜증이 치밀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그녀를 압박했다. 우연,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어. 네게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 그게 뭔지 알아내기 전까지 넌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그의 집요한 시선 앞에서 박하나는 공포를 느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과 뱃속의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결국 박하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임신했어요. 그 한마디에 라운지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잠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이내 그의 눈동자의 불신과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누구의 아이인데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짓거리는 거지? 박하나는 눈물을 참으며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회장님의 아이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꾸깃꾸깃한 초음파 사진 몇 장과 산모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사진 속에는 분간하기 힘든 작은 점 4개가 희미하게 보였다. 강태준은 잠시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것이 돈을 노린 천박한 사기극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며칠 뒤에 나왔다. 99.9% 친자 일치. 강태준은 보고서를 든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했다. 그의 인생 계획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라는 변수, 그것도 4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그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혼란은 잠시였다. 그는 곧 냉철한 사업가로 돌아왔다.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처할 사안이 아니었다. JK그룹의 후계자 문제와 직결된 중대한 비즈니스였다. 며칠 후 박하나는 다시 강태준의 앞으로 불려갔다. 이번에는 그의 앞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는 아무런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아이들인 것이 확인됐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겠어. 그는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건 계약서다. 혼인 계약서. 그는 그녀에게 J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직함과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제공하는 대신 그녀는 그의 아이들을 완벽하게 낳고 기를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모든 조항은 철저히 비즈니스적이었고 그 어디에도 사랑이나 애정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박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그녀의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자신의 몸과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차가운 거래였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런 굴욕적인 제안을 거부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4개의 생명이 그 아이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며칠간의 지옥 같은 고민 끝에 박하나는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허름한 옥탑방,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을 위한 선택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것은 오롯이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4개의 작은 심장을 위한 어미로서의 첫 번째 전투였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과 자유를 기꺼이 제물로 바쳐 아이들에게 가난이라는 족쇄를 채우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녀의 이사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강태준이 보낸 차를 타고 도착한 그의 저택은 하나의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다. 높다란 담벼락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 그리고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거대한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전시품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강태준이 아닌 반듯하게 머리를 올리고 칼같이 다려진 유니폼을 입은 중년의 집사였다. 그는 자신을 최집사라고 소개하며 일말의 표정 변화도 없이 저택의 규칙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 회장님의 서재와 침실 출입 금지, 외부인과의 접촉 제한 등 모든 규칙은 강태준의 완벽한 통제 아래 그녀를 둠과 동시에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강태준과의 동거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마치 서로 다른 행성에 존재하는 사람들 같았다. 아침 식사는 10m는 좋게 될 법한 긴 식탁의 양끝에 앉아 오직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강태준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그녀에게 건네는 말이라고는 오직 아이들의 상태에 대한 의무적인 질문뿐이었다. 입덧은 괜찮나? 정기검진 날짜는 언제지? 박하나는 거대한 황금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다. 최고급 식재료로 만들어진 음식,
계절마다 바뀌는 값비싼 옷들, 그녀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고용된 전담 영양사와 의료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공되었지만 그곳에는 단 한 줌의 온기도 없었다. 그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유일한 위안은 희미하게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이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뿐이었다. 한편 재계에서는 JK그룹 강태준 회장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이 비밀리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그의 손에 끼워진 결혼 반지와 저택에 새로운 안주인이 들어왔다는 소문은 상류층 사교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소식에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JK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자 태성그룹의 외동딸인 민서연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강태준의 아내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겨왔다. 민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태준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로 손에 쥐고 있던 와인잔을 깨뜨릴 뻔했다. 감히 어떤 여자가 자신의 자리를 꿰찼단 말인가. 그녀는 강태준의 기묘한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의 결혼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계약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즉시 비서를 시켜 강태준의 새로운 아내 박하나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뒤 민서연은 박하나의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아들고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고아 출신의 대학도 겨우 다니는 가난뱅이, 그런 천한 것이 감히 JK의 안주인 자리를 넘본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직접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회사 긴급 안건을 핑계로 아무런 예고 없이 강태준의 저택으로 향했다. 정면으로 부딪혀 그 여자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 짓밟아줄 생각이었다. 그날 오후 박하나는 정원에서 잠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임신 초기 증상으로 나른해진 몸을 이끌고 잠시나마 바깥 공기를 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때 현관 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최 집사의 안내를 받으며 한 여자가 정원으로 걸어 들어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차갑고 지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자. 그녀가 바로 민서연이었다. 그녀는 박하나를 발견하자마자 날카로운 눈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민서연은 박하나 앞에 멈춰서서 경멸감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네가 그 유명한 박하나 씨구나. 소문보다 훨씬 평범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태준 씨가 워낙 독특한 취향이라더니 이런 소박한 스타일에 끌렸을 줄은 몰랐네. 아니면 혹시 다른 특별한 재주라도 있는 건가? 그녀는 노골적으로 박하나의 배를 힐끗 쳐다보며 비웃었다. 박하나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이 집에서 버텨낼 수 없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연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편하게 하실 사이는 아닌 것 같네요. 실장님께서 저희 집에 무슨 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민서연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놀란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쥐새끼 같은 것이 감히 자신에게 대든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더욱 차갑게 비웃으며 박하나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예의? 내 주제에 감히 내게 예의를 논하는 거야? 넌 그저 태준 씨의 변덕 혹은 필요에 의해 잠시 이 자리에 놓인 장식품일 뿐이야. 네가 정말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줄 착각하지 마. 그 사람의 옆자리는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두 여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바로 그때
저택 안에서 강태준이 걸어 나왔다. 그는 예고 없이 찾아온 민서연과 그녀와 대치하고 있는 박하나를 보고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등장에 민서연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한 표정으로 돌아서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 씨, 마침 나왔네요. 긴급하게 보고할 안건이 있어서 왔는데 사모님과 잠시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강태준은 그녀의 연극을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는 박하나의 창백한 얼굴과 민서연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그는 민서연에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 일은 회사에서 해. 여긴 내 사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구는 건 누구든 용납하지 않아. 그는 분명하게 내 아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민서연을 향한 경고이자 동시에 박하나를 향한 미묘한 소유권의 표현이었다. 그는 최 집사를 불러 민서연을 배웅하라고 지시했다. 분노와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진 민서연은 어쩔 수 없이 돌아서야 했다. 그녀는 떠나기 전 박하나에게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듯한 악독한 눈빛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민서연이 사라지자 정적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박하나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아주 미세한 이름 모를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민서연이 폭풍처럼 다녀간 후 저택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박하나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잠시 응시하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서재로 돌아가 버렸다. 박하나는 그의 그런 모습에 서운함을 느끼기보다는 어쩌면 이것이 그와 그녀 사이의 당연한 거리감일 것이라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감정적인 지지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택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최 집사에게 외부인의 방문을 철저히 통제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사전 약속 없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JK그룹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저택의 문턱을 넘을 수 없게 되었다. 박하나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것은 명백히 민서연의 방문에 대한 반응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처럼 보였다. 그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박하나는 혼잣말처럼 뱃속의 아이들에게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속삭였다. 시장 좌판에서 파는 맵고 달콤한 그런 평범한 맛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다음 날 저녁 식탁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요리사가 만든 최고급 재료로 조리된 궁중식 떡볶이가 올라왔다. 맛은 훌륭했지만 그녀가 원했던 추억의 맛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작은 속삭임을 누군가 듣고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뒤에는 정원의 돌계단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설치되었고 그녀가 자주 머무는 거실의 뾰족한 테이블 모서리에는 투명한 안전가드가 부착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강태준의 지시로 이루어졌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녀와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감정 없는 지극히 효율적이고 사무적인 방식의 배려였다. 박하나는 그의 이런 모습에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의 배려는 따뜻하지 않았지만 더없이 철저했다. 그녀는 밤마다 잠든 그의 서재문을 흘끗 쳐다보곤 했다. 저 차가운 문 너머에 있는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자신과 아이들을 단지 JK그룹의 후계자를 품은 중요한 자산으로만 여기는 것일까? 아니면 그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아주 작은 인간적인 관심이라도 숨어 있는 것일까? 그녀는 그를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다. 한편
강태준의 저택에서 굴욕적으로 쫓겨난 민서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계획이 이름도 없는 천박한 여자 하나 때문에 틀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은밀하게 한 사람을 만났다. 바로 강태준의 숙부이자 JK그룹의 부회장인 강일환이었다. 그는 온화한 미소와 사람 좋은 인상 뒤에 야심과 시기심을 숨기고 있는 교활한 늙은 뱀 같은 사내였다. 그는 오랫동안 조카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고급스러운 한정식집의 밀실에서 민서연은 강일환에게 자신의 분노를 토해냈다. 그 계집애가 뱃속의 아이를 무기로 태준 씨를 완전히 홀려놨어요. 부회장님, 이대로 가다간 우리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겁니다. 강일환은 여유롭게 찻잔을 기울이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서두르면 이를 그르치는 법이야. 그 아이가 정말 강태준의 핏줄이라면 성급하게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우선은 그 아이에 대한 강태준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들의 눈빛이 교환되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박하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그녀와 뱃속의 아이들을 위협할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고이자 시험이었다. 박하나를 겁줘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고 동시에 강태준이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얼마나 흔들리는지 확인하기 위한 비열한 함정. 그들은 저택의 정원을 관리하는 하청업체 직원을 돈으로 매수했다. 며칠 후 화창한 오후였다. 박하나는 새로 들여온 육아 관련 서적들을 정리하기 위해 서재 옆 작은 온실로 향했다. 그곳은 강태준이 유일하게 그녀의 출입을 허락한 햇볕이 잘 드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며칠 전 인부가 새로 설치한 하얀색 책장이 벽 한 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마지막 책을 가장 윗칸에 꽂기 위해 발뒤꿈치를 드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책장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굉음을 내고 쓰러졌다. 책장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누군가 고의로 나사를 헐겁게 조여놓은 것이 분명했다. 박하나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쏟아지는 책 더미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몸을 웅크렸다. 다행히 두꺼운 카펫과 책들이 쿠션 역할을 해주어 큰 부상은 피했지만 그녀의 발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그녀를 덮친 것은 뱃속 아이들에 대한 극심한 공포였다. 온실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에 저택의 사용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박하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주변은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최 집사는 즉시 회장 비서실로 연락을 취했다. 보고는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강태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사모님께서 사고가 온실에서 책장이 무너져. 그 말을 끝으로 강태준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평소라면 1시간은 좋게 걸릴 거리를 그는 도로의 모든 차들을 위협하며 20분 만에 주파했다. 저택에 도착한 그는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그의 눈은 이성을 잃고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온실로 달려가며 고함을 질렀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경비팀은 전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린 사용인들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온실의 광경을 목격한 순간 그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창백한 박하나와 아수라장이 된 주변.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분노에 찬 얼굴에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내비친 적 없는 노골적인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고용인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당장 의사 불러, 그리고 이 사태의 책임자 단 한 놈도 빠짐없이 내 눈앞에 데려와.
그러고는 그는 박하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그녀를 향해 뻗어나오다가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다. 그녀를 만지고 싶은 충동과 혹시라도 그녀에게 상처를 입힐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의 목소리는 그답지 않게 심하게 잠겨 있었다. 괜찮나? 어디 다친 곳은? 그 순간 박하나는 보았다. 냉철한 총수 강태준의 가면이 완전히 부서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날 것 그대로의 걱정과 불안을. 강태준의 불호령에 저택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온 주치의는 쓰러진 박하나를 진찰한 후 다행히 뱃속의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발목에 가벼운 염자상만 입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제야 강태준은 멈췄던 숨을 내쉬는 듯했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 그의 얼굴은 인해살을 애는 듯한 분노로 뒤덮였다. 그는 보안 책임자를 당장 해고했고 저택의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피가 얼어붙을 듯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똑똑히 들어. 이 집에서 박하나 씨의 안전은 JK그룹의 미래와 직결된다. 그녀의 몸에 작은 상처 하나라도 더 생기는 날엔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든 상관없이 모두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의 선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하나의 지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자 보이지 않는 적들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사용인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고 박하나는 그의 단호한 모습에 말문이 막힌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강태준은 직접 박하나를 부축해 그녀의 침실로 데려갔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힌 후 차가운 물수건과 약을 가져다 주었다. 평소에 그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박하나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 남자는 단지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그날 이후 강태준은 거의 매일 저택으로 곧장 퇴근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더 이상 박하나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물론 살가운 대화가 오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녀의 식사량을 확인하고 그녀의 안색을 살폈다. 그의 관심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보였지만 그 시선 끝에 박하나 자신이 조금씩 담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 미세한 변화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사고에 대한 조사는 강태준의 지시 아래 무자비할 정도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헐겁게 조여진 책장의 나사와 최근 정원사 중에 부재가 잦았던 직원이 거액의 돈을 받고 잠적했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났다. 배우를 즉시 밝혀낼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음은 분명해졌다. 강태준은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군사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박하나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여성 경호원이 배치되었다. 며칠이 지난 고요한 밤이었다. 박하나는 잠을 자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무너져 내리는 책장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고 뱃속의 아이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때 침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서재에서 일을 하다가 그녀의 희미한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침실에 들어오는 것은 자신이 정한 규칙을 어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흐느끼는 그녀의 작은 어깨를 보자
그의 모든 규칙과 이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홀린 듯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박하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떨리는 그녀의 몸을 조금씩 진정시켰다. 괜찮아. 그냥 꿈이야. 그가 내뱉은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박하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의 눈동자는 그 어떤 때보다 깊고 진실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던졌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고 이후로 회장님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그녀의 질문에 강태주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박하나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바랐다고 생각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아주 멀고 아득한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내 눈앞에서 돌아가셨다.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워서 박하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백화점에서였지. 인파에 밀려 넘어지셨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난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울면서 어머니를 부르는 것밖에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내 곁을 스쳐 지나가던 한 여자의 향수 냄새가 아직도 생생해. 그 냄새는 내게 무력감과 상실의 고통 그 자체로 각인되었지. 그는 스스로를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이라고 하더군. 특정 감각적 충격이 신체적 거부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내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그 누구도 내 곁에 두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다. 그의 고백은 박하나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비로소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고독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단지 알레르기를 가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외로운 소년이었다. 그녀는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그 연민을 넘어선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박하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강태주는 움찔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하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은 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진심 어린 위로가 수십 년 동안 그를 얽매고 있던 차가운 사슬을 녹여내리는 듯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을 드러냈고 그녀는 기꺼이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빙벽에 마침내 따스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고백 이후 강태준과 박하나 사이를 흐르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얼음장 같던 저택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서재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고 박하나는 더 이상 그를 어려운 상사처럼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때로는 거실 소파양 끝에 앉아 각자 책을 읽으며 조용한 저녁 시간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한 단절이 아닌 편안한 이해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정기 검진에 동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4개의 작은 생명체들을 보며 난생 처음 느껴보는 경이로움에 휩싸였다. 의사가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미세한 감동을 박하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병원을 나서는 길에 평소와 달리 그녀의 걸음 속도에 맞춰 아주 느리게 걸었다. 그 작은 배려가 박하나의 마음을 간지럽혔다. 그들은 서툴렀지만 분명히 부부의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책장 사고가 박하나를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서연은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다시 강일환을 찾아가 더 확실한 방법을 모색했다. 강일환은 이번에도 신중했다. 그는 섣부른 폭력은 어리석은 자들의 방식일 뿐이라며 가장 견고한 성벽은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려야 한다고 그녀를 설득했다. 그들이 노려야 할 것은 박하나의 몸이 아닌 그녀와 강태준 사이의 신뢰였다. 그들의 새로운 계획은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했다. 그들은 박하나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찾아냈다. 박하나가 대학 입학 전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고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오빠처럼 따르는 한 남자를. 그들은 사람을 붙여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는 장면을 멀리서 촬영했다. 물론 그 만남은 박하나가 잠시 생필품을 사러 나갔을 때 그 남자가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마주친 지극히 평범한 상황일 뿐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는 그 사진들을 교묘하게 편집했다. 마치 두 사람이 아주 은밀하고 다정한 연인처럼 보이도록.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해커를 고용해 박하나와 그 남자가 주고받은 평범한 안부 문자들을 연인 사이에 미러처럼 보이도록 조작했다. 몸은 괜찮아? 밥 잘 챙겨 먹어 같은 평범한 문장들이 날짜와 순서를 바꾸고 몇 단어를 추가하자 금세 의심스러운 대화로 둔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뱃속의 아이들이 강태준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다. 며칠 뒤 강태준의 사무실로 발신인 불명의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안에는 조작된 사진 몇 장과 문자 내역, 그리고 회장님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여우 같은 계집을 조심하십시오라는 익명의 투서가 들어 있었다. 김 비서는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차마 이 사실을 강태준에게 보고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라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서류를 회장 책상 위에 올렸다. 강태준은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첫 번째 사진에 닿는 순간 그의 주변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졌다. 사진 속 박하나는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고 남자의 손이 마치 그녀의 어깨를 감싸는 듯한 교묘한 각도로 찍혀 있었다. 이어진 문자 내역들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의 손이 서류를 구길 듯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이 이글거리는 듯했다. 과거의 그였다면 당장 저택으로 달려가 그녀의 뺨을 올려붙이고도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 그날 밤 악몽에 시달리던 그녀를 위로하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상처를 고백했을 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던 그녀의 온기가 떠올랐다. 사진 속의 저 여자와 자신이 아는 박하나라는 여자가 동일 인물이라고. 그의 이성이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그의 마음이 거부하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분노를 억눌렀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누군가 자신과 그녀의 사이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저녁 식사 후 박하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그에게 있어 가장 개인적이고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가 그녀를 그곳으로 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박하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서재에 들어섰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박하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말도 안 되는 사진과 조작된 문자들.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이토록 악랄한 짓을 꾸몄다는 사실에 손과 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녀의 침묵을 강태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 그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강태주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빼앗아 들었다. 박하나는 그가 자신을 단죄하리라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이어진 것은 그의 분노가 아니었다. 강태주는 서류 봉투를 들고 묵묵히 벽난로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안의 모든 내용물을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다. 사진과 종이들은 순식간에 검은 재로 변하며 타들어갔다. 그는 불길을 등지고 서서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을 바라보는 박하나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는 이따위 쓰레기 따위 믿지 않아. 내 여자와 내 아이들을 의심하게 만들 만큼 나는 어리석지 않다. 내 여자. 그 한마디가 박하나의 심장에 깊고 뜨거운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그녀를 믿어주었다. 그 어떤 달콤한 사랑 고백보다도 더 확실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이 차가운 남자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었음을. 두 사람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처음으로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적을 마주하고 서 있었다. 서재의 벽난로에서 마지막 재가 사그라들고 난 후 강태주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약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감히 그의 여자를 위협한 자들을 향해 칼을 빼어든 냉혹한 군주였다. 그의 눈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깊어졌으며 그 안에는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와 같은 섬뜩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즉시 김비서를 포함한 자신의 최측근들로 구성된 비공식 특별팀을 소집했다. 그의 명령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민서현 실장과 강일환 부회장. 두 사람의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져 자금 흐름, 개인적인 만남, 사소한 이메일 하나까지도 놓치지 마. 먼지 한 톨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즉시 보고해.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숙부의 배신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민서연의 악랄함은 그의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JK그룹의 심장부에 위치한 비밀 회의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모했다.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과 재무 분석가, 전직 국정원 출신의 보안 요원들이 강태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수십 대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감시 카메라, 영상,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그들은 거대한 그물망을 펼쳐 두 마리의 독사를 서서히 옥죄기 시작했다. 조사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강일환 부회장은 오랫동안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령 회사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났다. 민서현은 더욱 교묘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빼돌려
주가 조작에 관여했으며 경쟁사의 기밀을 불법적으로 매수하는 등 JK그룹의 명성에 먹칠을 할 만한 범죄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질러 왔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 행각은 명백했지만 이번 박하나 음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증거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나도 교활해서 자신들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조작된 사진을 보낸 익명의 발신지는 해외 서버를 여러 번 경유했고 대포폰을 사용한 문자 내역은 추적이 불가능했다. 강태준은 초조해졌다. 그는 단순한 비리 척결이 아니라 박하나의 눈에 고인 눈물에 대한 확실한 복수를 원했다. 한편 박하나는 자신 때문에 강태준이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했다. 그녀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저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녀는 태아와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주방의 식자재 납품 리스트를 살펴보게 되었다. 최상급의 재료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회사의 이름이 있었다. 블루밍 가든,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독점 공급하는 작은 업체였다. 무언가 이상했다. JK그룹 정도의 대기업이라면 여러 개의 대형업체와 거래를 할 텐데 유독 한 곳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그녀는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그 회사를 검색해 보았다. 회사의 대표는 강일환 부회장의 먼 친척이었고 설립된 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업체였다. 하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수십 년 된 기업 못지않은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위장 거래, 즉 비자금 조성의 통로 중 하나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날 밤 강태준이 피곤한 얼굴로 서재에 앉아 있을 때 박하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임산부인 그녀가 왜 회사 일에 신경을 쓰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녀의 논리정연한 설명과 날카로운 직관에 인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팀에 블루밍 가든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지시했다. 박하나의 직감은 정확했다. 블루밍 가든은 강일환의 비자금 세탁을 위한 핵심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자금 일부가 잠적한 정원사와 책장 설치 인부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밝혀졌다. 마침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책장 사고의 배우가 강일환과 민서연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아직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마지막 한 방이 필요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강태준의 팀이 민서연의 개인 컴퓨터를 해킹하던 중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 안에는 그녀가 강일환과 주고받은 비밀 대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다. 항상 남을 믿지 못하는 그녀의 성격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셈이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그들은 책장 사고가 실패로 돌아가자 다음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바로 박하나가 과거에 따르던 오빠를 이용한 음해 공작이었다. 그깟 사진 몇 장으로 강태준이 흔들릴까요? 강일환의 의심스러운 목소리에 민서연은 차갑게 비웃으며 대답했다. 남자의 질투심은 생각보다 유치해요. 부회장님. 아무리 강태준이라도 자기 핏줄에 대한 의심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엔 더 확실한 걸 터뜨려서 그 계집애를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그들의 추악한 대화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강태준은 즉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히며 완벽한 복수를 위한 무대를 준비했다. 그는 적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곳으로 떨어뜨릴 생각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를 운영했다. 그의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음산하고 위협적이었다. 박하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 속에서 불타오르는 결의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매일 밤 서재에서 밤을 새우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자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가 발견한 작은 단서가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강태준의 저택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고요함이 흘렀다. 강태준은 자신의 손에 쥔 증거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뜨릴지 치밀하게 계산하며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히 JK그룹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이제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여자와 4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코 패배할 수 없었다. 그는 박하나를 이 살벌한 전쟁터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려 노력했다. 그녀 앞에서는 조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의 건강과 식사를 챙겼다. 하지만 박하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엄청난 압박감과 그의 침묵 속에 담긴 비장한 결의를.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아가들아, 아빠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 우리도 함께 응원해드리자. 어느덧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네 쌍둥이를 임신한 그녀의 배는 다른 임산부들의 만삭 배보다도 훨씬 더 거대했다. 숨을 쉬는 것도 몸을 움직이는 것도 점점 힘에 부쳤다. 그날도 그녀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정원의 벤치에 앉아 태교를 위한 동화책을 읽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배를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동시에 다리 사이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다. 최 집사님. 그녀의 다급한 비명의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과 경호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박하나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에 실렸다. 강태준은 이사회를 주재하던 중이었다. 강일환과 민서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의 앞에서 가증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김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조산기가. 그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회의 중단을 선언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임원들이 웅성거렸고 강일환과 민서현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강태준은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박하나와 아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지배해왔던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은 온데간데 없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했다. 제발 그녀와 아이들을 무사하게 해달라고. 어릴 적 어머니를 잃었던 그날의 무력감이 지독한 트라우마처럼 그의 온몸을 올가매는 듯했다. 그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하나는 이미 분만실로 옮겨진 후였다. 수술실 앞 복도에 켜진 붉은 등은 마치 그의 피말리는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1분 1초가 영겁처럼 느껴졌다. 그는 복도를 미친 듯이 서성이다가 이내 힘없이 벽에 주저앉았다. JK그룹의 절대 군주 강태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내와 아이의 안위를 걱정하는 평범하고 나약한 한 남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수술실을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그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몇 시간의 피 말리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강태준은 차마 결과를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아 눈을 감았다. 산모와 아기들 모두 무사합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그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조금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긴 하지만 4명 모두 아주 건강합니다. 아들 셋에 아주 예쁜 따님 하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강태준은 잠시 후 회복실로 옮겨진 박하나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긴 산고에 지쳐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지만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땀으로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리고는 신생아실로 향했다.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누워있는 4개의 작은 생명체. 제 주먹보다도 작은 얼굴, 가느다란 팔다리. 하지만 그 작은 몸으로 세상에서 가장 힘찬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자신의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작은 존재들이 바로 자신의 핏줄,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박하나라는 여자가 목숨을 걸고 낳아준 자신의 세상 전부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JK그룹의 주인이 되는 것도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진짜 세상은 바로 이곳에 있었다. 그의 전쟁은 이제 권력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작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었다. 한편 강태준이 병원에 발이 묶였다는 소식은 즉시 강일환과 민서연의 귀에 들어갔다.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했다. 강태준이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그의 등에 칼을 꽂을 절호의 타이밍이었다. 그들은 즉시 자신들이 포섭해둔 이사들을 움직여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회장 강태준의 독단적인 경영과 정신적 불안정성에 따른 해임 결의안이었다. 강태준은 지친 박하나의 손을 잡고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충만함과 평화로움에 잠겨있던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비서에게서 온 긴급 문자였다. 부회장 주재 긴급 이사회 소집. 회장님 해임안 상정. 30분 후 표결 시작. 강태준의 눈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그는 곤히 잠든 박하나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고 인큐베이터 속의 아이들을 잠시 더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평화로움은 사라지고 대신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냉혹한 결의가 떠올랐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JK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의 야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일환은 회장석에 앉아 비통한 표정으로 강태준의 부재와 그의 독단적인 경영이 회사에 끼친 해악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민서연은 그 옆에서 슬픔을 가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교묘하게 이사들의 동정심을 유발했다. 그들의 완벽한 연극에 몇몇 이사들은 이미 마음이 기운 듯 보였다. 따라서 저는 주주와 회사의 미래를 위해 현 강태준 회장의 해임을 정식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강일환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하게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방금 막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처럼 차갑고도 압도적인 기세를 풍기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태주는 당황해서 굳어버린 강일환과 민서연을 잠시 훑어본 후 유유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회의실의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인 회장석으로 다가가 강일환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겁에 질린 강일환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비켜섰다. 강태주는 회장석에 앉아 이사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재미있는 연극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하지만 오늘 이 긴급 이사회는 제 해임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오늘 우리는 우리 회사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악성 종양을 도려내기 위해 모인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크린에는 수많은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모든 화살표는 단 한 사람, 강일환 부회장을 향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김 비서가 나누어 준 자료를 보며 얼어붙은 이사들에게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일환 부회장은 지난 10년간 블루밍 가든을 비롯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의 폭로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일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하지만 이어지는 증거 앞에서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다음 타겟은 민서연이었다. 강태준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경쟁사 스파이와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녀가 JK그룹의 신뢰를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지적이고 우아한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주는 나지막이 말했다. 회사 돈을 훔치고 정보를 팔아넘긴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회의실의 스피커와 연결했다. 그리고 잠시 후 회의실 전체에 민서영과 강일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들이 박하나를 음해하기 위해 책장 사고와 사진 조작을 공모하던 바로 그 대화 내용이었다. 그깟 사진 몇 장으로 강태준이 흔들릴까요? 남자의 질투심은 생각보다 유치해요. 부회장님, 다음엔 더 확실한 걸 터뜨려서 그 계집애를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자신들의 추악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비리를 넘어선 인면수심의 범죄 행위였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일환은 의자에 주저앉아 넋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고 민서연은 아니야 라고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는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당신들의 더러운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수사관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들은 그렇게 대한민국 재계의 정상에서 가장 비참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강태주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복수를 끝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공허했다. 진정한 평화는 그곳에 없었다. 그가 박하나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깨어나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참이었다. 그가 들어서는 것을 본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그에게 길을 비켜주려다 실수로 그의 팔을 스쳤다. 강태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다가올 끔찍한 알레르기 반응에 대비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피부는 멀쩡했고 호흡도 평온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박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손등에 닿았다. 이번에도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온기가 그의 심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공허했던 마음을 채워주는 듯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병은 육체의 병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만들어낸 마음의 병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라졌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을 이유가 없었다. 지독했던 그의 알레르기는 그의 가족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이 완성되는 순간 눈 녹듯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박하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부드러운 비누 향기가 그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방아쇠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기분 좋은 향기였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깊은 사랑으로 떨리고 있었다. 다 끝났어. 이제 우리에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는 이제 더 이상 상처 입은 외로운 왕이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네 아이의 아버지로서 비로소 완전해졌다. 1년 후 한때는 얼음성처럼 차갑고 정적만이 감돌던 강태준의 저택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소란스러운 놀이터로 변해 있었다. 미니멀리즘을 자랑하던 고급 가구들은 푹신한 놀이매트와 알록달록한 장난감들로 자리를 내주었고 날카로운 모서리마다 보호대가 씌워져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4개의 아기 식탁 의자가 나란히 놓여 이곳에 새로운 권력자들이 입주했음을 당당히 선포하고 있었다. 강아준,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박하나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첫째 아들의 손에서 아빠의 넥타이를 빼앗으며 외쳤다. 그 사이 둘째 하진은 이유식을 온 얼굴에 묻힌 채 해맑게 웃고 있었고 셋째 하율은 유일한 공주님답게 오빠들의 만행에 질렸다는 듯 얌전히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리고 막내 하선은 아빠 품에 안겨 곤히 잠들어 있었다.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전쟁이었다. 강태준은 그런 아수라장을 더없이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그는 이제 기저귀를 가는 것부터 아이를 달래는 것까지 능숙한 아빠가 되어 있었다. JK그룹의 냉철한 총수는 집에 돌아오는 순간 내 아이의 장난감말이 되어주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다.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회사의 실적이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된 지 오래였다. 강일환과 민서연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그들은 수백억 대의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 미수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각각 2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강태준은 그들의 몰락 이후 JK그룹의 부정을 모두 쇄신하고 투명 경영을 선포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JK그룹은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아이들이 모두 낮잠에 빠져든 평화로운 오후, 강태준과 박하나는 오랜만에 정원에 앉아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강태준은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다가 문득 서재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1년 전 그들이 처음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차가운 혼인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박하나는 그것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강태준은 계약서를 꺼내 들고 씁쓸하게 말했다.
그때에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비즈니스처럼 대하려고 했으니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종이 쪼가리를 내밀었던 거야. 그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잘게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다. 차가운 거래의 증거는 햇살 아래에서 춤을 추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하나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박하나는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다. 강태주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박하나, 내 상처를 치유해주고 내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세상 가장 소중한 4명의 천사를 선물해준 나의 유일한 여자. 그의 눈에는 진한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지난 1년은 계약에 의한 의무가 아니었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지. 이제 그 계약을 끝내고 내 심장이 맺는 진짜 계약을 하고 싶어.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나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평생 함께 해주겠어? 나랑 결혼해 줄래? 그의 진심 어린 프러포즈에 박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진짜 결혼식은 한 달 뒤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렸다. JK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처럼 화려하고 위선적인 행사가 아니었다. 두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과 친구들만이 모인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하얀 턱시도와 드레스를 맞춰 입은 4명의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으며 버진로드를 어지럽히는 모습에 하객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신부 대기실의 거울 앞에 선박하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고된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가난한 여대생이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내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힐 때 강태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거울을 통해 그녀와 눈을 맞추며 속삭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내 아내. 두 사람은 푸른 잔디 위에 서서 서로에게 사랑을 서약했다. 박하나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강태주는 그녀와 아이들이 자신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고 진정한 남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했다. 그들의 입맞춤과 함께 하객들의 축복이 쏟아졌다. 그것은 동화 속 왕자와 가난한 소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보듬고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사랑 이야기의 완성된 순간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6명의 가족은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석양처럼 따스하게 정원을 가득 메웠다. 강태주는 박하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박하나는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기댔다. 그들의 삶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와 그리고 4명의 아이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의 진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었다.